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낡은 점퍼 소매는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의 등에 엎인 소년 한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힘없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다급히 다가와 청진기를 댔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아버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며칠을 버티기도 어려워요.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다음 달 월세로 나갈 돈이었어요. 들것에 누운 민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포기해요. 안 돼. 그런 말하지 마라, 민호야.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그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서류철을 든 채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님, 방금 수술비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200만 원이 방금 익명으로 입금됐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입금자 이름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명 후원이라는 네 글자만이 인쇄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대체 누가? 그 순간 병원 로비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의 뒷모습이 새벽 어둠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구두는 밤새 내린 진눈깨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는 차가운 바람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새벽 거리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는 한 소년의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낸 사람의 이름은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가 식당 손님과 어떤 악연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계절이 거슬러 올라 사건이 있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공립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는 낡은 컴퓨터 10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늘 자리를 지키는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한민호였습니다. 민호는 17살이었습니다. 마르고 여윈 몸에 늘 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다녔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형형했습니다. 그는 낡은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보교사 박선영은 창가에 서서 그런 민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8, 이 학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습니다.
늘 검소한 옷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학교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늦게까지 남았구나. 네, 선생님. 이 알고리즘만 마저 짜고 가려고요. 선영은 민호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짰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코드였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코드가 얼마나 비범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이 재능을 절대 여기서 썩히면 안 돼.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컴퓨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대학은 어차피 갈 형편이 안 되니까요. 민호의 아버지 한중석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단 한 번도 학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로지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프로그래밍 책과 학교 컴퓨터실의 낡은 컴퓨터 한 대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민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녀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고 오직 배움만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조용히 써왔습니다. 참고서를 사주고 급식비를 대신 내주고 겨울이면 낡은 코트 안에 내복을 여러 겹 껴입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을 사서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하나만 약속해 줄게. 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선생님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방과 후마다 선영의 교실에 남아 코드를 짰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오래된 프로그래밍 서적들을 구해다 주었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호에게 그녀는 선생님이자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사실 선영에게도 가난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삭바느질로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몰래 챙겨준 참고서 한 권으로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던 기억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작은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봉투 하나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아이들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급식비, 교복값, 체험학습비 등이 그 봉투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은 채로 말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한중석은 처음에는 선영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아버님,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민호가 재능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한중석은 그런 선영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저런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윤하늘도 민호의 곁을 지키는 몇 안 되는 벗이었습니다. 하늘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밝은 얼굴로 민호를 응원했습니다. 민호야, 넌 분명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해. 에이, 무슨.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좋아서 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기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꿈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컴퓨터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낡은 책상에 걸터 앉아 민호가 짜고 있는 코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 멋있다. 그럼 나도 같이 하자. 나는 코딩은 너만큼 잘 못하지만 대신 다른 걸 잘하잖아. 뭘 잘하는데? 사람들 설득하는 거. 나중에 내가 뭘 만들면 내가 그걸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게.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 작은 약속은 10여 년 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시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는 김지훈이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갑작스레 형편이 어려워진 아이였습니다. 한때는 반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매달 급식비조차 밀리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지훈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지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급식실 앞을 서성이다 슬며시 발길을 돌리는 지훈을 발견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훈아, 선생님 좀 도와줄래? 오늘 급식실에 서류 좀 갖다 줘야 하는데 마침 내가 눈에 띄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선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관계자에게서 자연스럽게 식권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선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심부름 값이야. 밥 먹고 가. 지훈은 그제야 눈치를 챘지만 선영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급식실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영은 민호뿐 아니라 자신의 눈에 밟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조용한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제자도 소외되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유독 민호에게서는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절박함과 재능이 동시에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매년 겨울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예선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였던 선영은 민호에게 도전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대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너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다른 애들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요. 프로그래밍은 학원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혼자서 쌓아온 실력, 선생님은 믿어. 민호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코드를 짜는 날이 늘어갔고 선영은 그런 민호를 위해 저녁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배고픈 게 제일 서러운 법이야. 어여 먹으면서 해. 민호의 집은 학교에서 버스로 40분이나 떨어진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우풍이 심해 이불을 2겹씩 덮어야 했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단 한 번도 그런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중석은
좁은 방 한켠에서 낡은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민호야, 좀 자면서 해라. 몸 상한다.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아버지.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민호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따금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다정했던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게 할게요. 한중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체육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는 민호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곧바로 민호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 어릴 때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병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정기적인 검진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탓에 이제야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민호의 아버지 한중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3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3천만 원. 한중석에게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수술 안 받을래요. 민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가 빚을 지시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17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의 짐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런 민호를 안타깝게 바라보다 병실을 나서기 전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학교에 문의해 보셨나요? 요즘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고 후원 단체들도 많습니다. 한중석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알아본 게 아니에요, 선생님. 벌써 여기저기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희는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서류가 몇십 장인데 그마저도 몇 달씩 걸린다고 하고요. 민호는 지금 당장이 급한데.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한중석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선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몇 년간 부어온 적금, 그리고 통장 잔고까지. 그녀에게도 결코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학교에서는 민호의 소식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개 중에는 매정한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 형편에 무슨 수술이야. 그냥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하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잖아. 교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광경을 마침 지나가다 목격한 선영은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아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가난이 곧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날 밤 선영은 홀로 학교에 남아 민호의 그동안 제출했던 과제와 대외 출품작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코드 한 줄 한 줄에서 그녀는 그의 간절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고 아껴온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돈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날 은행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선영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부어온 적금을 해지했고 언젠가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고 아껴온 보증금 일부까지 손을 댔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요. 통장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한 그녀는 그 길로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금자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채 조용히 수술비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을 남기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환자분 가족이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하실 텐데요. 선영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저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서류를 접수한 뒤 낡은 회색 코트를 여미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텅 빈 통장 잔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반전세를 벗어나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이야 나중에 마련하면 되지만 사람 생명은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사람이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남는 게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야. 없어도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야.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텅 빈 통장을 앞에 두고서야 그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되뇌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있었던 그 장면 원무과 직원이 뛰어와 수술비가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가 오열하던 그 순간은 사실 선영이 미리 준비해둔 결과였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가 그날 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비를 납부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호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한중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병원에서도 익명이라고만 하더구나.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저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선영은 병실을 찾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몸은 좀 어떠니?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를 도와주신 분이 대체 누구실까요? 꼭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어요. 선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란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믿어. 민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더욱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익명의 은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학업과 프로그래밍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방과 후는 물론 주말까지 학교 컴퓨터실에 남아 코드를 짰습니다. 선영은 그런 민호를 위해 낡은 노트북 한 대를 구해다 주었고 틈틈이 관련 대회 정보를 찾아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전국 고등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출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돌봄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그의 코드가 지닌 완성도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상식 날 선영은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는 민호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민호는 곧장 선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대상 받았어요. 봤어, 다 봤어. 정말 장하다, 민호야. 민호는 트로피를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걸 왜 나한테 주니? 내가 받은 상인데.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것이기도 해요. 선영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트로피는 그녀의 교무실 책상 한켠에 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윤하늘 역시 민호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넌 진짜 대단한 놈이라니까. 다 선생님 덕분이야. 그리고 그때 그분 덕분이지.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수술비를 대준 익명의 은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찾아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그 마음을 가슴 한켠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대1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민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 공가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그는 가장 먼저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선영은 민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하다, 민호야. 정말 장하다.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요. 꼭 선생님께 은혜 갚을게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한테 갚을 은혜 같은 건 없어. 그저 내가 건강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학교 게시판 앞에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의 이름이 수석 합격자 명단 맨 위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그동안 민호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아쉬워했고 학교는 그를 전면에 내세운 현수막을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대1고 개교 이래 첫 명문 공대 수석 합격. 선영은 그 현수막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학교가 이제와 성과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마음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대학에 입학한 민호는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재학 중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논문을 국제학회에 발표했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남아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을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벗이 된 윤하늘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단칸방 크기의 사무실에 컴퓨터 2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대학 시절 민호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는 틈틈이 대학 내 프로그래밍 튜터로 일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후배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여럿 있었고 민호는 자신이 선영에게 받았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과외비도 안 받으시면서. 나도 예전에 이렇게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만 해. 이 소문은 과 내에 잔잔히 퍼져나갔고 훗날 루미넥스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시절 민호에게 도움을 받았던 몇몇 후배들이 다시 그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한편 지훈이 고등학교 시절 선영의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 역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착실히 공부해 지방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민호와 지훈은 졸업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한편 선영은 여전히 대1고등학교의 교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수술비 은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어. 그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녀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선영은 졸업식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호가 단상 위에서 졸업생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신 익명의 은인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객석 뒤편에 앉은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졸업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그녀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선행을 비밀로 간직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민호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그가 윤하늘과 함께 단칸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루미넥스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루미넥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운영체제 헤리티지 OS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화면 조작 없이도 목소리만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언제나 민호가 고등학생 시절 만들었던 노인 돌봄 애플리케이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루미넥스 본사는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기다리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천재 CEO였습니다. 검소했던 옛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제 수만 명의 직원과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책임지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하늘은 루미넥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서 민호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미국 방송사에서 또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 이번엔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도 제안받았고 바쁘게 됐네. 그래도 해야지. 넌 어떻게 이렇게 커지고도 하나도 안 변하냐? 민호는 역게 웃으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낡은 교실 한 칸과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봐주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루미넥스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업 초기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게 수십 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이 안 되는 노인 복지 기술에 왜 매달리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 사무실 월세조차 밀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돈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같은 기술이 될 수도 있잖아. 민호는 훗날에도 그 시절의 한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32번째 투자 미팅에서 한 벤처 캐피털 심사관이 냉소적으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분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노인 복지 시장이 돈이 되긴 하나요? 차라리 게임이나 핀테크 쪽으로 방향을 트시죠. 그 말을 들은 하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민호가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분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증명하면 돼. 미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진짜 이거 계속해도 될까? 통장에 이제 2달치 월세밖에 안 남았는데.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나 17살 때 죽다 살아났어. 그때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 실패해도 최소한 해보고 실패하는 거잖아. 하늘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하늘은 그런 민호를 믿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시제품을 만들었고 마침내 한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로부터 첫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의 루미넥스를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루미넥스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직원 수만 2만 명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런 건 홍보팀에 맡기셔도 되는데 굳이 직접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신입 비서가 묻자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루미넥스의 성장 과정에서
하늘의 역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는 한걸음 기금이라는 사내 복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원 중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회사가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딴 기금이 아니라 한걸음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야? 민호가 묻자 하늘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너한테 딱 한 걸음만 내밀어 주셨잖아. 그 한 걸음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딱 그 한 걸음만 내밀어 주자는 뜻이야. 이 제도는 이후 여러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루미넥스의 성공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경제지는 가장 인간적인 기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루미넥스를 특집 기사로 다루었고, 아시아 각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루미넥스의 경영 철학을 배우기 위한 견학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전략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한민호를 세상을 바꾸는 30세 이하 리더 표지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그는 수많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매번 이 대목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그 은인을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민호는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17살 겨울, 저는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익명으로 제 수술비 전액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의 저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겨울 새벽에 익명 후원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나라 언론에 소개되었고 SNS에서는 이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달아 이야기를 퍼날랐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이 사연을 소재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작진은 민호가 다녔던 병원, 그가 자랐던 반지하 방이 있던 동네, 그리고 어린 시절 그가 참가했던 경진대회 기록까지 샅샅이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서, 즉 은인의 신원만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졌습니다. 방송 이후 한 시민단체는 나의 은인을 찾습니다.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민호의 사연과는 무관한 것들이었지만 이 캠페인은 뜻밖에도 사회 전반에 잊혀졌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 기록은 오래되어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고 당시 담당 직원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였습니다.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대형 IT 기업 대한테크 대표 최재훈이 민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최재훈은 오래전 민호가 대학생 시절 인턴으로 지원했을 때 가난한 흙수저 출신이 무슨 창업이냐며 대놓고 무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가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자 그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접근해 왔습니다. 한 대표님, 저희 대한테크와 합병하시죠. 제가 직접 은인을 찾는데도
회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돕겠습니다. 민호는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최재훈이 노리는 것은 루미넥스의 핵심 기술과 특허였습니다. 은인을 찾아주겠다는 말은 그저 협상을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최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한 대표님. 최재훈이 돌아간 뒤 하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괜찮겠어? 괜찮아.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실제로 최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사에 은밀히 자료를 흘려 루미넥스의 기술 특허 일부가 표절 의혹이 있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하늘은 처음부터 모든 개발 기록과 특허 출원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온 터라 근거 없는 의혹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루미넥스의 정직한 기업 문화가 재조명되며 대중의 신뢰는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민호는 이 사건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을 마친 뒤 민호는 취재진과의 짧은 간담회에서 한 기자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신 뒤에도 여전히 은인을 찾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충분히 성공하셨는데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은 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줄 뿐,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은 다음 날 여러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 신화보다 그 이면에 담긴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힘으로 은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개인 비서와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폐기 직전이었던 옛종이 기록 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안 민호는 직접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그는 낡고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날 새벽의 수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금자명 익명, 입금 시각 새벽 4시 47분, 입금 방법 현금 및 계좌이체 병행, 담당 창구 직원 서명 이정숙.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해 이정숙이라는 직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추적 끝에 그녀는 은퇴 후 지방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서서히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이구나. 맞아, 기억나요. 그날 새벽에 젊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이름도 안 남기고 돈만 내고 가셨어요. 혹시 그분 얼굴이나 어떤 특징이라도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목에 작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색이 참 예뻤어요. 겨자색이었나? 그리고 학교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일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대일고등학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모교였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서류에 사인을 하시는데 손끝이 계속 떨리시더라고요. 큰 돈을 낼 때 다들 그러긴 하지만 그분은 유독 무섭다기보다는 뭐랄까 간절해 보였어요. 꼭 자기 자식 일처럼요.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10년 만에 실마리를 찾았어요. 별 말씀을. 그나저나 젊은 사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 걸 보니 그분이 참 뿌듯하시겠어요. 병원을 나선 민호는 곧장 차 안에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찾은 것 같아. 대일고등학교래.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일고? 그럼. 설마.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근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사실 민호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대일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을 떠올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선영을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큰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선영이라는 가능성은 단 한 번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선영을 찾아가 캐묻는 대신 먼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병원 측에 10년 전 그날의 계좌 이체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아닌 이상 조회가 까다로웠지만 민호가 수술 당사자였기에 본인 관련 진료비 납부 기록에 한해 열람이 허가되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으로부터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10년 전 그날 새벽 한 시중은행 계좌에서 3,200만 원이 인출되어 병원으로 송금된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 자란에는 흐릿하게나마 이름 석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 민호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그의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진실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확인해 보니 이 계좌 명의자분 지금도 대일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민호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접 찾아뵐게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10년 전 자신이 쓰던 낡은 프로그래밍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 맨 앞장에는 선영이 손수 적어준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단다. 마이너스 박선영. 민호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길로 곧장 차를 몰아 대일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학교의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과 운동장 한켠의 오래된 은행나무까지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술렁였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루미넥스 대표 아니야? 진짜네. 여기 우리 학교 왜 왔지? 민호는 학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벽에 걸린 역대 졸업생 사진들을 지나쳤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의 졸업사진도 걸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코드를 짜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여인 소년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가 자리 10년 전과 똑같은 그 자리에 박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늘어 있었고 안경도 예전과는 다른 것을 쓰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민호니? 정말 민호 맞아? 네, 선생님. 저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세상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우리 민호. 교무실 안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직접 학교를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가 곧장 박선영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선영의 낡은 책상, 낡은 의자, 그리고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똑같지 뭐. 아침에 학교 오고 애들 가르치고 저녁에 집에 가고. 그런데 너는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뉴스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교무실 창가에는 여전히 낡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선영에게 선물했던 작은 다육식물이 이제는 제법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거, 그때 제가 드렸던 거 아니에요? 선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 10년 넘게 잘 키웠지. 너처럼 말이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선영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한결같이, 얼마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그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젊은 국어 교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박선영 선생님 제자분 맞으시죠? 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박 선생님은 늘 그러셨어요. 형편 어려운 아이일수록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요.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선영은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괜히 멋쩍은 듯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말해보렴.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이정숙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겨자색 목도리, 회색 코트, 그리고 대일고등학교 서류 봉투.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세상에 그런 코트를 입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니? 선생님,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제가 병원 자금 이체 기록을 조회해 봤어요. 그날 새벽
선생님 명의의 적금 계좌가 해지된 기록이 있더군요. 정확히 3,200만 원. 제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어요. 교무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선생님,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은인이 다름 아닌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었던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도무지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10년 동안 몰랐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선영은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은 그날 밤 내가 사람만 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선생님은 이미 다 받은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겨울 새벽 병원을 떠나던 그 낡은 코트의 뒷모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선영을 모시고 학교 앞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방과 후면 늘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도 그대로였고 낡은 테이블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아직도 있었네요. 그럼 여기가 어딘데? 우리 민호 단골집인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고 선영은 그때마다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그때 왜 하필 저였어요? 저 말고도 형편 어려운 애들 많았잖아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눈빛 때문이었어.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던 그 눈빛. 선생님은 그 눈빛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민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날 병원에서 저희 가족한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익명으로만 남기시고.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름을 밝혔다면 아버님이 두고두고 마음의 빚을 지셨을 거야. 자존심 강한 분이시잖아. 그게 오히려 두 분께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한중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늘 그 은인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그는 선영이 그 사실을 숨긴 것조차 또 다른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끝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네요.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언론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0년 전 제자의 수술비를 몰래 대준 여교사, 세계적 CEO와 극적 재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선영의 선행에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감 오상국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늘 학교의 대입 실적과 평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고 10년 전에도
형편이 어려운 민호를 두고 그런 아이는 어차피 대학도 못 갈 텐데 신경 써봐야 소용없다며 선영을 은근히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상국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한 사립학교에서 오랜 세월 재단 눈치를 보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실적과 진학률 숫자로만 평가받는 교직 사회에서 그는 어느새 아이들 개개인의 사정보다 학교 전체의 통계와 순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자 동시에 그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초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학교로 몰려드는 취재진 앞에서 마치 자신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부터 학생 복지에 힘써온 학교입니다. 박선영 선생님의 선행도 사실 저희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철학 안에서 나온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일부 동료 교사들조차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그 정도 선행이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맞아요. 박 선생님만 특별 대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선영은 그런 말들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며칠 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오상국 교감의 주도로 박선영 선생님 공로 포상 안건이 급히 상정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영을 기리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학교 측이 이 화제성을 이용해 입시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포상 안내문에는 유독 대일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이 낳은 결실이라는 문구가 크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하늘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선생님을 이용해서 학교 홍보하는 거잖아. 정작 그때 선생님을 도와준 사람은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이었는데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오상국 교감이 10년 전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홀로 감당해왔던 세월의 무게를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훨씬 더 확실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오갔습니다. 몇몇 학부모는 선영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요즘 부쩍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의 오랜 신념이 헛되지 않았다는 잔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아, 준비해줘. 이번 신제품 발표회 말이야. 장소를 대일고등학교 강당으로 바꾸자. 윤하늘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거기서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응.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리고 싶어. 며칠 후 대일고등학교 강당에는 국내외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루미넥스의 신규 인공지능 플랫폼 발표회라는 명목이었지만 강당 안에는 이례적으로 대형 스크린과 함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단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민호는 선영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내일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야, 꼭 그래야 할까? 선생님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더 편한데. 선생님,
저는 이 이야기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렴. 대신 너무 부풀리지는 말고 내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정된 발표 자료 대신 화면에 낡고 빛바랜 서류 한 장을 띄웠습니다. 오늘 저는 신제품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병원 수납 기록, 그리고 선영의 적금 계좌 해지 내역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이어서 은퇴한 원무과 직원 이정숙 할머니가 사전 녹화한 영상 증언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젊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학생의 수술비를 전부 내주고 가셨습니다. 대일고등학교라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이어서 민호는 담담하게 그러나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7살 겨울 가난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살려주신 분은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박선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20년 가까이 부어온 적금과 전세 보증금 일부를 헐어 제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하나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언론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의 루미넥스를 만들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오상국 교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표님,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오늘 처음 공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에 제 성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성공의 진짜 뿌리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때가 없는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돕고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전 세계 주요 통신사를 통해 타전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선영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상위권에 머물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SNS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전 세계에 잊혀졌던 수많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깨워낸 것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대일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동안 박선영 선생님의 헌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심을 가볍게 여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박선영 선생님과 같은 참교육의 가치를 학교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선영은 그 사과문을 듣고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선영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렴. 이러지 마.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만큼은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믿어주신 분은 선생님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꿈을 그리고 선생님이 지켜오신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낡은 컴퓨터실에서 코드를 짜던 여인 소년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장하다, 민호야. 정말 장하다. 강당 안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이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명으로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온 한 교사의 헌신이 마침내 전 세계 앞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한중석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던 그 아버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호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0년 전에 못 드린 인사, 이제야 드립니다. 선영은 황급히 다가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도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민호가 이렇게 잘 자란 건 아버님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10년 만에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윤하늘도 무대 앞으로 나와 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그때 민호가 무너졌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민호 한 사람뿐 아니라 민호를 믿고 따랐던 저 같은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 바꾸신 거예요. 선영은 두 청년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너희가 스스로 해낸 거야. 선생님은 그저 작은 문 하나를 열어줬을 뿐이고 그 문을 열고 여기까지 걸어온 건 다 너희들이야. 강당 안의 청중들은 그 겸손한 대답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박선영 미래인재재단. 이 재단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호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미넥스는 앞으로 매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이 재단에 출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신 박선영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윤하늘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 역시 형편이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수많은 제2, 제3의 한민호를 세상에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강당 안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다투어 이 감동적인 사연을 보도했고 박선영 미래인재재단에는 설립 첫날부터 수많은 후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재단은 설립 이후 빠르게 체계를 갖춰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형편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 환자들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단은 지원 대상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선영이 재단 설립 당시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마음 편히 도움을 받고 나중에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와 하늘은 그녀의 뜻을 그대로 재단 운영 원칙에 새겨 넣었습니다. 재단 설립 첫 해 고등학교 시절 선영의 도움으로 급식비 걱정을 덜었던 지우는 재단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 덕분에 급식실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재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재단 사무실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갔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 몇몇은 다시 재단으로 돌아와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다시 선한 마음을 낳는 끊이지 않는 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진 뒤 뜻밖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액 후원을 보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편지가 함께 담긴 후원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이 재단 소식을 듣고 이제야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선영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크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오상국 교감은 그 후로 다시는 선영의 공로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지난 언행을 반성하며 이후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선영 미래인재재단은 그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의료비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이미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이들도 있었고 민호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여전히 대일고등학교의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파견된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함께 돌보고 있었고 학교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선영은 여느 때처럼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10년 전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낡은 옷을 입은 한 학생이 진지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디 보자. 선영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 곁에 앉았습니다. 그 학생은 박선영 미래인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였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민호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아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와 하늘이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도서관 앞에 새로 세워진 작은 동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판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은 다시 세상을 바꾼다. 민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선 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 응.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멀리서 두 사람을 발견한 선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흰머리가 제법 늘었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둘 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민호와 하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학교 엄마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번에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요. 어떤 건데?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돌면서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발견해 주신 것처럼요.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이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선생님만큼 아이들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요. 선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큰 역할을 맡아도 될까 모르겠다만. 그래, 해보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운동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물어가는 겨울 하늘 아래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대일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교실에서는 형편은 어렵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수많은 민호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